저는 얼마 전에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있었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제 딸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 저희 가족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보단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약간 감기 몸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자면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단순 몸살일 거라 생각했던 말과 다르게 의사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고 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게 됐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복강 내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이 내려졌고 서둘러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의사가 내린 진단의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주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어요.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는데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대학 생활하던 딸은 멘탈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리고 학비를 벌어다 줘야 하는 저로서도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 중이었던 딸이 저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 항암 치료보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를 남은 시간 몇 푼이라도 벌어 학비를 대주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딸은 적극적으로 입원을 하길 권했어요. 저까지 세상에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옆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딸과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고생할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한편으론 험한 세상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결혼해서 외손주 낳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걸린 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만큼 치료받는 걸 결정하게 되었네요.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해서 치료비를 만들어 충당하고 딸은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항암 치료받는 저도 간호해주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갔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또한 듣게 되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면서 치료받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 병도 어느새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의사에게 긍정적인 말도 듣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던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통원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꾸준하게 확인한 결과 재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더군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건강을 되찾고 퇴원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거에 대해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안아주었네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 딸은 9년 동안 아픈 엄마 봉양하며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저에게 인사까지 시켜주었죠.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예비 사위는 상당히 예의 발랐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와 좋은 시간 보낸 이후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었는데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그늘져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며 말을 흘려 넘겨가려 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됐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길래 일단 넘기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의논하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딸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진 기다려줬는데 상견례 자리에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니 저희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니까 일단 저희 먼저 먹고 있죠. 지금 내 아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입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겠죠? 음식이 세팅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따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대충 듣긴 했지만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인 지 얼마 안 됐다던데 그럼 실례지만 재산도 많진 않겠네요. 뭐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텐데 딸랑 며느리 몸뚱이 하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오고 갈 예단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체력도 뒷받침되어 있고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지만 따님은 대기업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재산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암이 완치됐다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10년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또다시 재발한다던데 그런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아들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굳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댁따님을 며느리로 받아줄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저랑 어제도 한참 동안 대화로 풀어나갔잖아요. 어제 얘기가 전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번복하시는데요? 무조건 결혼은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너 혼자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혼이 너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나왔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쟤야? 조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쟤랑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대기업에 같이 다니면 급이 같아질 줄 아는데 태생부터가 전혀 다른 집안이야.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재력과 어떤 가문인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나는 쟤가 썩 좋아 보이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잖아. 남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얼굴이 아니라 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얼굴인데 뭐가 좋아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본 여자들 중에 선택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다. 어느 부모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이번만큼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애비도 없이 큰 물건이면 정상이겠니? 엄마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다 들으셨죠? 제 생각이 어떤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초면인 자리에서 제 딸에게 아비도 없이 큰 물건이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좋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도 될 법한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꺼내서 아픔을 주면 속이 후련하세요? 방금 한 말은 저와 제 딸도 충격이긴 하지만 그쪽 아들이 받을 상처도 상당하지 않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속에 있고 아직까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예비사도는 팔짱을 낀 채 저와 제 딸을 노려보며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아침부터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예비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제 딸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어차피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서 둘의 결혼을 막았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예비사도는 저와 제 딸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한마디를 뱉었고 참았던 딸의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런 저급한 집안을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마라. 애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아니? 서울대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나 본데? 보이는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집안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야.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거지 집안인데 대기업 취직해서 돈 몇 푼 번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태생이 좋은 집안을 선택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가졌어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집안 자체를 봐라. 애비는 사고로 죽었고 그 어미는 암투병까지 병력이 있었다잖아. 이런 악재가 많은 집안과 살면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야 없지.
너희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뱉은 건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내 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희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려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왔지. 어머니는 잠깐 본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싫은 걸 억지로 받아줄 순 없잖니? 네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까지 마음에 들어야 하니? 내 남은 인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머니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어머니도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병은 달랐어도 아픔은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쳐놓으면 저도 더 이상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 얼굴 보기만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그만 나가볼게요. 앞으로 혼자서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오로지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뿐이야.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결혼을 했다가 남은 인생 망치고 싶니? 엄마가 다시 새 삶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좋은 집안의 여자 만나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내가 상상했던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감이 아닌 밑바닥 인생만 살아가면서 자식 하나 대기업 겨우 보내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을 데려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할지 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지금은 네가 전연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엄마한테 서운할 순 있겠지만 나중에 능력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 분명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엄마와 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고쳐보려고 접근한 사람들이라고. 저기 아줌마, 말이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아줌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나도 이런 기분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갑자기 이게 웬 소란이야? 내가 잠깐 늦게 왔다고? 벌써 일을 저지른 거야? 당신 나랑 어제 대화한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좋게 넘어가기로 했잖아. 예비 사돈어른이 바쁜 일정이 끝났는지 상견례 자리에 급하게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전날의 예비 안사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했지만 예비 사돈어른과 했던 약속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예비 안사돈이 바깥소돈의 말을 싹둑 잘라버린 뒤 또다시 저와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수습이 되긴 힘들어 보였고 제 딸도 결혼할 마음이 떠났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안사돈이 저희를 보고 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먼저 떠난 그댁 부근의 신장이 나한테 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따님이 우리 가족한테 과거에 대한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랐었네요. 한국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고로 내사 판정받은 부검께서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고마움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본인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장기 기증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증받았던 날과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었고 고마운 마음에 장기 기증원에 보냈던 서신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매년마다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부군께서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 아들의 결혼은 현실인데 뭣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런 사실을 상대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그럼 나는 평생 고개 숙이면서 은인 떠받들듯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기증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따님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집안을 원한다고요. 딸과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예비사이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깥사돈이 예비 안사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신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떠났을 사람이 감사한 줄 모르고 생명 좀 연장됐다고 막말을 퍼부으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좋은 뜻에서 남편의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런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매년마다 장기 기증원에서 저희 앞으로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은 시기는 저희 남편이 기증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기억한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받았었죠. 예비 사돈어른은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아빠가 어떤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고 기증까지 했었다는 말을 했을 때 예비 안사돈이 신장 이식을 받았던 날짜와 비슷하게 떨어져 그렇게 감사함의 편지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이 매년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남편이 신장을 기증해 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돈어른은 당연히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안사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돈이 저희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거고 더한 것도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저희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증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이런 문제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좋은 마음에 기증을 해줬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사돈어른한테 뺨을 맞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더 쏟아내 버렸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자기 아들의 결혼은 별개 문제라면서 다시는 자기 아들 볼 생각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2번 다시 찾지 않겠다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안사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안사돈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딸은 남편의 기증을 후회했어요. 사돈어른은 저와 제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상처로 되돌아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 딸이 분노해 버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심장을 다시 되돌려달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네요.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기증을 해줬는지 알아? 당장 내놔. 우리 아빠의 심장이 당신 몸속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걸 어떻게 돌려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이런 걸로 돈 뜯어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기증해줬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엄청 부려먹으려 했겠지? 나는 그 꼴 절대 못 보지. 평생 고개 숙이며 사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고. 거지 같은 것들이 신장 하나 줬다고 어딜 붙어먹으려 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 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것뿐이었다고. 어딘가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 아빠의 신장이 당신한테 갔다는 게 너무 아깝고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러워.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아빠 심장으로 행복해질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딸은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는지 분노를 표출했고 사돈어른이 제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은 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투가 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시점에 예비 사위가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딸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길래 제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예비 사돈 어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안사돈도 허락을 했다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비 안사돈이 왜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거절을 하게 되었네요. 대충 상황을 보니 예비 사위와 사돈 어른이 안사돈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어거지로 허락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딸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제 딸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위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고 기다려줄 테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남편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기증받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
이식받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혼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한테 남편의 신장이 갔다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후회받자 뭐 하겠어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해봤자 우울하기만 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 끝났고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 저와 제 딸은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의지하게 되었지만 딸이 하루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집안 소식을 딸을 통해 듣게 됐는데 남편의 신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신장 면역 반응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신장 이식을 한번 받게 되면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식받은 신장이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면역 거부 반응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겠지만 저희가 받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제 딸과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온전치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긴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왔던 건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가 제일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시부의 귀가 좀 얇은 편이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한 번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까지 받아서 시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했던 거였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도와주기 싫다는 말을 꺼내면서 가족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였죠. 제가 살던 집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어요. 원래의 계획은 시댁 집안의 능력에 맞춰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도 있을 테지만 제 아이를 조금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택 쪽을 알아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아파트로 들어가신 뒤 주택은 처분하려고 내놓으셨던 집을 제가 인수받은 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무리한 투자가 화를 입어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될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주택이다 보니 방에 여유는 있었지만 저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던 게 남편과 안 좋은 감정까지 쏟아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번 허용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테고 가족을 사지까지 몰아넣은 시부의 잘못을 제가 해결해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남편은 자기 가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서운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비쳤지만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관없었을 테지만 제 입장은 달랐고 어느 누가 시댁 식구들을 불러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싶겠어요. 사정이 딱한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한 번 발을 들이면 평생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찜질방이었고 그곳에서 새우처럼 허리를 굽힌 채 쪽잠을 자고 있는 시집 식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반대를 해서 따뜻한 보금자리 놔두고 찜질방에 들어와 지내고 있다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먹이길래 직접 현장을 보게 된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성애가 더 쉽게 작용을 했던 건지 시집 식구들의 모습에 제 마음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시집 식구들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고 정말 달라진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배려했던 만큼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겼을 때 시댁 집안에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모여 살기 시작했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 되면서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진 건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단 반대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분명 저희 집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은 이미 지킬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죠. 당신 처음 나랑 약속했던 조건이 뭐였어? 내가 일단 거처를 마련해주면 그때까지 가족 모두 열심히 돈을 모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계획이었잖아. 그런데 5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물을 흘러가듯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제는 누가 집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시부모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잖아. 내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는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시니까 지금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 알아? 10년 넘게 사신 것도 아니고 이제 5년밖에 안 됐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5년 정도는 쉬실 수 있으시잖아.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몇 년 뒤면 정년이라 지금 당장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야. 한번 채용하면 오랜 기간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몇 년 뒤에 나이 때문에 회사를 나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키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은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굳이 나가라고 등 떠밀 필요 있겠어? 솔직히 도움 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동안 서준이 돌봐주셨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집에서 얹혀 살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당신은 마음이 편하겠어? 5년이면 미워하는 사람도 정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인데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길래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언제 나가시나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네.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고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할게.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 당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도 아가씨를 따로 불러서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나 보네. 내 옷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나 일하러 나갔을 때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꺼내 입더니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옷은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입는 속옷을 자기가 몰래 계속해서 입으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래, 그것도 정말 내가 100번 양보하고 넘어갔다 치자. 더 심각한 건 내 지갑에 손은 대지 말아야지. 지갑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몰래 새벽에 나와서 옷방에 들어가 지갑에 있는 현금만 쏙 빼가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가족들끼리도 해선 안 될 행동들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시부모님이 서준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을 많이 해주신다고? 당신 나랑 장난해? 당신이랑 내가 출근하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고. 시부모님께서 집에 지인들을 싹 다 불러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고스톱 치면서 서준이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당신이랑 내가 퇴근할 시간 되니까 대충 눈에 안 보이는 것들만 치운 것뿐이지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놔서 좋게 설명한 게 몇 번인데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며 배려해야 된다고? 이게 가족이야? 나한테 피해만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이냐고. 당장 나가서 당신이 하겠다는 말 전부 다 꺼내놔. 알겠어?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이더니 제 앞에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저는 문 앞을 가로막은 남편을 밀친 뒤 거실로 나갔어요. 이미 시집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맥주 한잔 하면서 TV를 시청하고 있길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TV 전원을 꺼버렸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당장 TV 안 켜니? 너네 말 안 들려? 리모컨 이리 내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저랑 약속한 건 지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거냐고요?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야 용돈 타섰으면 끝인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니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일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는 거냐? 하나뿐인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아무 조건 없이 집만 제공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배려를 좀 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계획을 잡고 조율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너는 그런 것들조차 싫은 거냐? 네가 우리를 내친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서 지내겠소?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찜질방 생활이나 해야 되겠지. 대출빚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같이 지내면 내 아들딸이 빚 갚는 건 좀 더 수월할 거 아니야? 그러니 빚을 갚을 때만이라도 함께 지내면 안 되겠니? 아유, 그렇게까지 불쌍한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구걸까지 해야 되는 건데? 더러워서 같이 안 살면 되잖아. 다들 짐 챙겨. 그냥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게 속 편하겠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 받아야 되겠니? 이 양반이 주식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손 벌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엄마, 지금 당장 짐 싸라고 하면 어떡해?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현태 씨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찜질방에서 인사시키는 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이번 주 지나고 찜질방으로 나가던 하면 안 돼요? 올케 언니는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준이 봐주는 건 생각 안 하냐고요. 진정하고 좋게 대화로 풀어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 진정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다들 나가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시려는데 제가 뭘 더 받으려야 하는 거죠? 드린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아버님, 며칠 전에 가져가신 거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도로 가져다 놓으시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니? 아빠, 이 사람 물건에 손댔어요? 제가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도 아닌 가족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떡해요? 시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본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주신 금품들이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된 거냐며 왜 제 금품이 시부의 방에서 나오는 거냐고 화를 내며 여쭤보자 시부는 돈이 좀 필요해서 금품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 생각이었다고 충격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죠. 노름에 발을 들인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등 따시고 시누이와 남편이 빚도 갚아주니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대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집안에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시기 전에 살고 계셨을 때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이신지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었죠. 그래서 항상 CC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시집 식구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더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였죠. 하지만 시집 식구들은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들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고 더 이상 용납을 할 수 없던 저는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이 봐줬다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나가주는 게 좋겠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할 말을 잃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한테 저를 설득해 달라며 사정하셨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온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나 봐. 오늘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당신이 우리 가족 내쫓아 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 너무 잘 알잖아. 5년 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나가버리면 삶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당신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음부턴 내가 잘할 수 있게 확실히 못을 박아두도록 할게.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벌써 5년째야. 내가 언제까지 속아줘야 하는 건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 집안 식구들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 혼자서 열심히 하면 뭐해? 뒤에서 전부 초치고 있잖아. 아가씨도 재산 한 푼 없고 당신도 벌어놓은 돈 시부모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들어가는데 부족한 건 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들 부양하려고 결혼한 거야? 내 계획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 세 가족 열심히 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 바쁘잖아.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금 이런 생활이 너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야. 그래서 이번에 집에 오기로 하셨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가 봐. 우리 가족도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잘 처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집안이 나서게 되는 거잖아.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따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 당신도 옆에서 들었지?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몸이 힘들다고 일을 안 하시려 하시잖아. 그 전에 놀고 먹지 않고 5년의 시간 제대로 계획을 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 이건 모두 아버님의 무능력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 내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려는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이번 주 내로 나가? 아까 내 동생이 얘기했잖아.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는데 정말 찜질방에서 인사시킬 작정이야?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좋은 추억 만들고 좋잖아? 솔직히 그 남자가 불쌍한 거잖아. 생각을 해봐. 아가씨랑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 집안을 위해 평생 노동만 하고 세상을 떠나겠지. 그런 삶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당신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대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까지 필요한 짐 다 빼고 작은 원룸 하나라도 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빈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것도 별로 없잖아?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자 남편은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절대 굽히려 하지 않자 시집 식구들은 저에게 너무 서운하다며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닌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은 더 크게 다가왔고 며칠 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면을 하게 되었죠.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해결 방법이 나을 것 같지 않았는지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한테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와 같은 의견을 보이며 집에서 그만 나가주는 방향으로 아빠가 말씀하시자 시모가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꺼낸 터라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죠. 며느리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어른 쏙 빼다 박았네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눌러붙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갈 때가 되면 알아서 움직일 텐데 어떻게 저희가 사정을 해도 무참히 내치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벌 받는 거 몰라요? 5년이든 10년이든 진심을 다해 도와준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 따라올 텐데 지금 당장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며느리니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번 주 내로 이 썩어 빠진 집에서 나갈 테니
며느리 너는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갑자기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뇨.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왜 항상 상황을 안 좋게 만드세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왜 너한테 바쳐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옆에 있었으니까 너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지? 이대로 나가면 내 아들이 버는 돈 죄다 너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니? 둘이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의 몸도 아니고 서준이도 있는데 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시려는 건데요? 저와 결혼했으니 어머님은 저희 부부 일에 관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분위기를 몰아가신다면 저도 그동안 침묵했던 거 전부 다 끄집어낼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크게 화를 내자 시모는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제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부모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고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내셨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집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급하게 수습한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다면 전부 저한테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양가 집안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또한 시부모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모가 바라는 대로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남편도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희 가족은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갈라서라며 이렇게 살다간 저도 문제지만 제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될 거라면서 이왕 이렇게 된 게 잘 된 걸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저도 마지막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자기 가족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던 터라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한참 동안 놀란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제 아이와 집안에 남겨진 저는 앞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 한 통의 전화가 오길래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 일이라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상당히 위급해진 상태라며 서둘러 병원에 와주길 바란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가 가는 도중에 이미 일가족 4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의 몸은 차가워진 상태였고 제가 울부짖어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로 이 사실을 알리자 잠시 뒤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시집 식구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모두 놀란 표정을 보이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한꺼번에 일가족 4명의 집단 장례를 치르게 될지 몰랐던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게 아닌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워낙 충격이 컸던지라 그런 모습을 보고도 신경 쓸 힘이 없어 그냥 지나쳤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끌고 가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계셨죠.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시모와 남편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엿듣게 되었어요. 내일이 출발하는 날인데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례가 웬 말이니? 어차피 우리 없어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괜히 알기라도 한다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텐데 다른 날로 다시 잡으면 안 될까요? 꼭 내일 가셔야겠어요? 예, 아무 때나 언제 갈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벤트 상품이 맨날 있을 줄 아니? 여행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초저가 골프 상품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야. 올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우리 집안 형편에 이런 기회 누리기 쉽지 않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너 설마 그것까지 생각한 거야? 사돈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재산을 며느리한테 돌아가겠네. 아, 그럼 이참에 우리 골프 여행 다녀오고 아예 며느리 집에 눌러붙어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며느리 하나쯤이야. 내 발밑에 두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며느리 돈이 우리 돈 아니겠어?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음날 당장 출발하겠다는 시모의 말에 화가 났지만 저를 놔두고 시댁 식구들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남편한테 더 화가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같이 슬퍼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에 다른 계획을 꾸미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예정대로 다음날 저 혼자 놔둔 채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장례식장을 서둘러 빠져나갔죠. 저는 부모를 잃고 두 언니를 잃었지만 가족을 꾸리며 살아왔던 형부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남편은 골프 여행을 가려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가족이 한 명도 아닌 한날 한시에 4명의 가족을 한 번에 잃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거네요. 형부들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진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제 집에서 놀고 먹으며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여있던 시댁 식구들의 짐을
얄짤없이 죄다 밖으로 빼버린 다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시댁 집안은 집 밖에 자기 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광경을 보고 당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어차피 이혼할 마음 변함없었고 장례식보다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욕부터 할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했는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저기 서준애미야. 아직도 화가 많이 난 거야? 우리 가족이 골프 여행 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내 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돈까지 이미 결제한 상태라 다녀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조용히 사라진 건데 그게 너무 서운했었니? 그런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맨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초저가 한번 나와서 다녀온 것뿐인데 꼭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짐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빼놨어야 했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가자.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대로 인연 끊어내지 말고 좋게 생각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이랑 이혼을 결정했었고 제 마음 변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저보단 골프 여행이 우선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골프 칠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가진 것도 집불 없으시면서 골프는 치고 싶으셨나 봐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세요.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사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집에 있던 짐들 전부 다 빼버린 거니 필요한 건 챙겨가시고 나머진 알아서 처리하세요.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비밀번호도 바꿔놨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신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잊으셨나 봐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 신신당부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혼자 집에 들어오셔서 금품을 또 가져가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있을 예정이니 그런 줄 아세요. 제 집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만 사라져 주시죠. 부모님 댁으로 옮기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엄마한테 받았던 금품들이 전부 다 사라졌길래 CCTV를 확인해 보니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시부는 몰래 방으로 들어와 금품에 손을 댔고 급하게 도망을 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차피 걸리게 될 걸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시부는 금품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동네 사람들의 집에까지 함부로 침입해 금품에 손을 댄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는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고 시부는 2년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낸 채 지금 현재 저는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면 저한테도 행복한 날들이 다시 찾아오겠죠.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10년이었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꽃을 보내온 지인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집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세상이 그때도 많이 변했다곤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말이 중요했고 시댁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죠. 저 역시 그런 집안의 며느리 중 한 명이었어요. 결혼할 당시 저와 남편은 서로 누가 잘났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양가 집안의 수준도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집을 해주거나 혹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에 대한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남 1녀 중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모의 두 번째 남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부께서는 무뚝뚝하셨고 가정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당연히 시모에게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남편에게만 자신의 모든 애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당신이 쏟아부었던 애정만큼이나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대우해 주길 바라셨고 아들은 자신에게 소홀해도 대신 며느리는 자신을 떠받들여 줘야 한다 생각하셨어요.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집안 큰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시댁 일에는 이렇게나 관심이 없어? 하다못해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어머님 무슨 일 없으시냐? 안부라도 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내가 너한테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아니면 돈 벌어다 달라고 했어? 겨우 시댁 식구들 챙기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넌 큰 며느리 도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 주말마다 여기 오고 있잖아요. 애들 아빠도 일하지만 저도 내내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여기 와서 하루 보내고 집에 가면 저 쉬는 날 없이 바로 또 일 나가야 하는데 어머님은 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매일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어머님 전화 드려도 남편 얘기하느라고 전화도 안 끊으셔서 제가 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어머님 저보다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고 통화도 남편이랑 하세요. 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아들 일하는데 방해되게 전화를 하라는 거야? 며느리가 되면 그런 건 네가 챙겨야지.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이것 봐라. 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너도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서 네 남편한테 유세 부리는 것 같은데 너 그럴 거면 당장 일 때려치워.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을 무시하는 얘기를 해? 그까지 몇 푼 좀 번다고 남편이며 시댁이며 무시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이고 시댁이고 무시를 했어요. 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일한다고 하면 그래도 고생한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머님은 제가 이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일 안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저 일 안 하고 쉴 때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 불쌍하다면서 눈물바람이셨으면서 막상 저 일하고 나니까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며느리가 대드는 걸 다 듣네.
아들아, 이것 봐라.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이거 보고서도 너는 네 아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모르겠네. 아이고. 시모는 고작 50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 늙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시모의 행동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한 번을 말리거나 중재해주지 않았죠. 사실 저에게 막말하는 시모도 미웠지만 그보다 더 미웠던 건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책임감이 저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바로 시모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 같아요. 항상 바깥으로 도는 시부를 원망했고 홀로 남은 시모를 안쓰러워했는데, 그러다 보니 매 주말마다 시댁에 가길 원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빠짐없이 시댁에 가길 원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이 밀려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며 말한 날도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 말이야. 일이 좀 밀려서 주말에 내내 근무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빨리 일 끝내보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일도 마무리돼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시댁에 못 가겠어. 이번 주는 나 빼고 당신이랑 애들이랑만 다녀와. 애들 옷이랑 챙겨야 할 건 내가 미리 챙겨둘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입히기만 하면 돼. 어머님한테는 내가 전화 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 당신도 한번 전화해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매주 가는 걸 왜 못 가? 일이야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나 빠진다고 회사 어떻게 안 되니까 빠질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애들이랑 다 같이 챙겨서 일찍 집에 가자. 안 그래도 엄마가 주말에 몸보신 해준다고 닭 여러 마리 사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 가? 가서 닭도 삶고 상 차리는 것도 당신이 도와야지. 애들은 그럼 나 혼자 보라는 거야? 어떻게 나 혼자 빠지라고 해? 직원들 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나만 홀랑 빠지는 게 말이나 돼? 당신 근데 웃긴다. 저번에 당신 회사 여직원이 집안일 때문에 주말에 근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신 엄청 욕했잖아. 여자들 책임감도 없다 어쩐다 하면서. 그래 놓고서는 나는 집안일 때문에 일을 빠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나 이번 주말에는 못 가니까 당신도 안 가던지 아니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던지 알아서 해. 아니 너 지금 며느리 돌이 안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일하더니만 아주 정신 상태가 굴러먹었네.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일 시작하니까 이상해졌다고 걱정하시더니 엄마 말이 맞았어.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도 안 갈 테니까. 집에는 당신이 전화해서 말해. 당신이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도 안 가는 거라고. 아주 나한테는 가정에 소홀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더니만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네. 하루라도 시댁에 가는 걸 빠지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눈치를 받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남편은 며칠씩 애들을 잡았어요. 저에게는 화를 낼 명분이 없으니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화를 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같이 싸웠지만 더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돌이 운운하던 남편은 그렇다고 친정이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친정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가질 않았고 생신이라고 전화한 적도 없었죠.
친정 식구들이 뭐하고 사는지도 결혼 기간 내내 몰랐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의 단 하나의 약점이라면 바로 시모였는데, 시모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픈 날이면 연차를 쓰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 안 드렸어? 아니, 며느리가 된 게 시엄마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오늘 몸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는데 당신 어떻게 몰라? 당장 회사에 말해서 쉬겠다고 하고 집에 좀 가봐. 엄마 몸살 나서 목소리도 통 안 좋던데 어떻게 집에 한 번을 전화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보다 바쁜 내가 그걸 알아? 얼른 일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가. 나도 일 끝나면 갈 테니까. 뭐? 지금 어떻게 시댁에가? 그리고 내가 쉬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쉬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야? 당신 회사는 그럴 수 있어? 우리 회사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댁 가려거든. 당신이 가. 아니, 저번에 우리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을 때도 나 쉬지도 못하고 늦게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오늘은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하는 건데? 나 못 가니까 당신이 가든지 해.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노인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를 챙겨. 당신이 좀 가서 죽도 써드리고 약도 좀 사다 드리고 해.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일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일이야 갔다 와서 하든지 내일 하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얼른 챙겨서 집에 가보라고. 엄마 며칠 전부터 몸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아, 가는 김에 사골 좀 사다가 집에서 좀 고아드려. 아니, 못 간다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건데? 갈 거면 당신이 가야지. 나는 회사에서 시댁까지 1시간 거리지만 당신은 20분도 안 걸리잖아.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가라 마라 할 거였으면 애초에 당신이 가면 되는 거야. 왜 바쁜 나한테 갔다 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아침에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아프신 분이 아침 새벽부터 목욕탕을 갔다 오셨다고? 당신 어머님 아프다는 거 제대로 확인한 건 맞아? 안 그래도 어머님 사골 구워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 내가 시간 없으니까 주말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당신한테는 아프다고 한 거야. 나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당신은 무슨 사람 컨디션이 그렇게 쭉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침에는 컨디션 괜찮아서 목욕탕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아프다고까지 하시면서 나한테 전화를 다 하셨겠어? 아들 일하는 거 방해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는 분이. 어쨌든 엄마가 뭔 일이 있으니까 전화하셨겠지. 자꾸 토달지 말고 얼른 갔다 와. 막무가내로 갔다 오라는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편에게 가라고 해봤자 자기는 가장이고 일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가냐면서 황당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어차피 없어도 되는 일 아니냐면서 제 일까지 무시하곤 했어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이혼도 반대하셨을 뿐더러 아이들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시댁만 아니면 남편과는 큰 트러블이 없이 지냈기에 조금만 참자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큰아이가 아파서 주말에 시댁을 가지 못한 날이 있었고 남편만 혼자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이 걱정에 연락을 한 줄 알았어요. 예, 큰애는 좀 괜찮니?
그러게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걸 밖에서 그렇게 놔두니까 애들이 아픈 거 아니니? 이게 다 티가 나는 거야. 엄마가 집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거라니까. 에휴, 불쌍한 것들. 엄마가 집에 붙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할 건데. 그러질 못하니까 애들이 몸이 자꾸 아프지. 너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네가 애초에 살림을 알뜰하게 잘했으면 밖에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어머님, 애들 걱정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큰애는 지금 열 많이 내렸어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학교에서 옮았던 것 같아요. 애들 크면서 안 아픈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닌데. 어머님 저 찔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남편 생활비 부담도 덜고 좋은 거죠. 어머님은 애들 여기저기 학원 보내라, 뭐 시켜라 하시면서 그 돈은 어떻게 내라고요? 제가 일이라도 하니까 가능한 거지. 어쨌든 네가 알뜰살뜰 잘 가게 꾸렸으면 애비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 그나저나 애가 그렇게 일찍 괜찮아질 거였으면 그냥 여기 오지 그랬니?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다 났다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결혼까지 시켜뒀더니만 아들이 오늘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아니? 설거지를 다 했어. 그 고생한 손으로 설거지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네가 할 일을 우리 아들이 대신한 거야. 네? 어머님. 저도 친정 가면 제가 설거지 해요. 원래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제가 할 일이라고 하세요? 남편이 그래도 어머님이 설거지하게 두지 않고 자기가 했으니 장하다고 해야지. 왜 또 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애들 한번 열나면 계속 열 오르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오늘 거길 가요? 어머님, 저 진짜 서운해요. 남편 저번에 살짝 열 조금 있을 때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약 챙겨서 시간마다 열 떨어졌나 확인하시고서는 왜 저희 아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너무 서운하네요. 서운할 것도 많다.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손주는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누가 더 아깝겠어? 그나마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 관심 주는 거지. 네 핏줄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안 받지 뭐. 하여튼 다음에는 네 남편만 보내지 말고 다 같이 와.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면 나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알았니? 귀한 아들 손에 물을 묻혔다고 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세상 귀한 손주처럼 아이들을 아껴줬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시모는 손주들에게도 정을 주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고 불편해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오냐오냐 해주니 애들 버릇이 없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모와 남편은 마치 세상에 그 두 사람만 소중한 사람인 것 마냥 행동을 했고 남편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똑똑하고 부지런했지만 그만큼 고집이 셌고 회사 내에서도 트러블이 많았죠. 어느 날은 남편의 직장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겠다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미 사직서까지 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남편이 벌려놓은 일들이 떠올라 하나둘씩 언급했고
아마 남편은 그 모습이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일에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내서 그런지 남편은 100만 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처 접대 비용,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벌려놓은 카드값이며 빚들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사직서를 냈다는 게 전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죠. 더군다나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던 상사는 몇 주 후면 지방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할 사람이라 지금에 와서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도 크게 다퉜던 날이 있었어요. 그 다툼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 며칠 후에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죠. 너 지금 일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니?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가장이 길을 펼 수 있어야 가정이 올바로 서는 거야. 어떻게 집안의 가장을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네 남편 모시고 가. 어떻게 버리장머리 없게 다퉜다고 집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애를 그렇게 몰아붙여?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을 몰아붙였다고 그러세요? 제가 집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짐 싸들고 나간 거예요. 어머님도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 매번 접대한다 어쩐다 하면서 새벽까지 술자리에 선물해야 된다고 카드비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요. 남편 능력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다 벌려놓고서는 겨우 직원이랑 다퉜다고 일 그냥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회사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걔만 좋자고 그렇게 했겠냐? 다 가정에 도움되라고 싫어하는 술자리도 가고 그러는 거지. 너는 애가 바깥 일도 한다면서 그런 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너 처음부터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남편을 제대로 모실 줄 알아야 네가 밖에서도 일 제대로 하는 거지. 집안에서도 가장을 떠받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만 버는 기계니? 지금까지 평생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잔소리에 바가지에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집까지 찾아와? 아니, 왜 그게 제 일까지 연결이 돼요? 남편이랑은 잘 얘기해서 풀게요. 어머님도 너무 남편 편만 들지 마시고 혼낼 때는 혼도 내주세요. 남편이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사직서 던져두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사직서 반려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좀 전해주세요. 내일 출근 안 하면 사직서 수리한다고 하니까 내일은 꼭 출근하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꾸 남편 편만 들어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출근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남편의 직장은 생각보다 입소문이 잘 나는 업계라 주변 인맥 관리도 잘해야 하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트러블도 많은 편이었으나 그나마 일 잘하고 성과도 잘 내서 회사에서는 내치려야 내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이성은 있었던 사람이라서 한번 사직서 던져두고 나서 며칠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고 달래 다시 회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 끝에 남편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장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물론 남편도 잘한 것이 있겠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모는 제가 걸림돌이라며 항상 말씀을 하셨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날
시모는 역시나 남편 자랑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큰애는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인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장가를 보낸 것 같아. 그때 장가만 안 갔어도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지금쯤이면 회사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니? 너희들은 큰애 보면서 좀 배워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 직장에 10년 넘게 다닐 수 있는 거야. 엄마, 형은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엄마는 너무 형한테 올인하는 것 같아.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형수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솔직히 나도 버거운 게 우리 엄마인데 옆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형수님 아니었으면 엄마고 형이고 지금 이런 생활 누릴 수 있었겠어? 감사하게 생각해. 얘는 무슨 그럴 소리를 해? 얘가 뭘 했다고? 다 우리 아들이 잘난 덕이지. 아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버텨준 건 아들인데 무슨 네 형수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니? 참나, 네 형수야말로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솔직히 가정 내팽개치고 밖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누가 예쁘다고 하니? 나 정도면 시집살이 안 시키고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야. 엄마, 그건 엄마 착각이야. 형수님 생각은 안 그럴걸? 내가 1년에 명절 때만 엄마 보지만 왜 그러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엄마도 좀 깨달은 게 있어야 돼. 형수님이 엄마랑 형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줄 알아? 귀한 우리 조카들 때문에 견딘 거지. 에휴,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가 싫다니까. 형수님도 이렇게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세요. 엄마나 형이나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시동생들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본가를 찾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결혼을 하며 생활을 해보니 시모가 유난스럽게 큰 아들만 챙기는 걸 보고선 두 동생들이 학을 뗀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시동생들밖에 없었죠. 시동생들이 대놓고 시모와 남편에게 뭐라고 해도 두 사람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시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남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있으면 시부가 아닌 남편부터 찾았고 남편은 혼자서 처리하기 귀찮으니 항상 저에게 그 일을 떠맡겼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트러블도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시댁일을 처리했으니 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지만 점점 남편도 귀찮아하면서 저에게 넘기니까 저와 많이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다음 주에 엄마 건강검진이니까 시간 비워둬. 예약은 내가 해놨으니까. 그러고 보니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거는 알아서 좀 해줄 수 없어? 밖에서 일하는 내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야 하나?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내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는 거야? 당신 이거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직무유기는 무슨? 당신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댁에 관련된 일 누가 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했다고 생각해? 당신은 지금처럼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거면 예약만 해놓고 손 놓아버리잖아. 결국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 하는 건 나고. 아니야?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내가 모시고 가야 하고,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가봐야 하고,
이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가 아니고 종 아니냐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지금 그게 말이라고? 원래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하는 거야. 그게 마땅한 건데 당신은 어떻게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은 안 해?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집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해. 아니면 빨래를 하라고 해. 당연히 노인네가 혼자서 병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라고 안 늙을 것 같아? 내가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그래?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하면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니? 그래, 어디 한번 따져보자.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데? 항상 어머님은 지금까지 내 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당신 덕에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받았다고 하는 거냐고.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은 당연히 맏며느리니까 당연하게 잘해야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 요즘 왜 이래?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엄마가 이걸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따지고 드냐고. 나이 드니까 손해 받는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아니 엄마도 안 그러는 걸 어떻게 엄마보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따져? 남편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걸 못한다고만 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제가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댁이면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도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남편과 시모에게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은 회사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워낙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 거였죠. 바로 그날이 제가 남편과 헤어짐을 결심한 날이었어요. 취임을 하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어쩐 일인지 시모가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아, 남편 사내이사 취임하고 첫 출근이라 그래서 오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 출근이랑 똑같아요. 이사만 달았을 뿐이지 근무는 똑같이 한대요.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녁에 남편이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던데 오늘은 저희 집에 계시고 저녁에 식사하고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너 어쩐 일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니? 왜? 남편이 사내이사 됐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니? 참, 그러게.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가 안 그래도 너 하는 거 두고 보고 있었어. 그동안 며느리라고 들였더니 뭐 하는 것도 없고 남편 기나 꺾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있었다고. 오늘이 딱 너 내보내기 좋은 날이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 출근해야 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해요. 안 그래도 저도 남편한테 할 얘기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머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가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리 아들 발목만 안 잡았으면 애초에 우리 아들은 큰 물에서 놀았을 거다. 네 아들은 큰 물에서 놀 거니 넌 빠져. 시모는 절 내쫓으려고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남편이 더 야속했죠. 그렇지만 전 이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이혼장을 두말 없이 두 사람의 면전에다 던져주며 이 피라미드라 오로파 거기 대표 이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벙쪄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전 출근을 했고 계속해 걸려오는 전화를 다 무시했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친오빠가 대표이사가 됐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사실을 말해주었죠. 당신, 형님 우리 회사에 올 거란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이거 지금 당신한테도 잘못 있는 거 알아? 그래, 나랑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당신 오빠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게 그렇게 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엄마가 그런 말 한 거는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나랑 사는 거 답답해 했잖아. 맞아. 당신이랑 사는 거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었어. 오빠가 당신 회사 대표이사 된 거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못하게 만든 거야. 해외에서 급하게 오빠 들어오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당신 바쁘다며 다 거절했다며. 나도 여러 번 할 말 있다고 했는데 당신 내 전화도 받지 않았잖아. 왜?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느라고 그랬어? 오빠가 당신 사내이사 된 걸로도 할 말 많다고 하던데. 당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던데?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 일단 형님이랑 좀 만나게 해줘. 연락드려도 받질 않으시네. 할 말 있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당신 그리고 외도한다는 거 그거 당신 오해야. 내가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 내가 다 해명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외도를 하건 뭐라건 이제 상관없고 당신이 딴 여자 만났으면 난 당신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할 거니까. 이제 와서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 말대로 공과 사 구분할 거야. 근데 당신 공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던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니 알아서 잘 해결해봐. 회사 내부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 되며 줄줄이 사내이사도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조주총회에서는 해외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대표이사를 했었던 저희 오빠를 취임시켰던 것이었어요. 그 전부터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오빠는 제 남편과 같은 회사라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급하게 재차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자 오빠는 수락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저지르면서 해외에 있던 오빠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자신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도 몰랐어요. 당연히 말을 하려고 해도 제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이혼장을 날리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제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물론 친오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뒤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남편 회사 주주 중 한 명의 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전 너무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남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과정 속에서도 이 상간녀가 끼어 있었어요. 상간녀가 자신의 아빠에게 남편을 사내이사로 올려달라고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 이혼 소식에 친오빠도 회사에서 따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회사 주주는 남편을 사내이사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것이었어요. 능력은 부풀어져 있었고, 성과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며, 결국 남편은 사내이사에서 일주일도 안 돼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도 사실도 드러나게 되며, 남편뿐만 아니라 그 회사 주주도 회사 일에 손을 떼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로웠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매달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던 남편에게는 분할 비율이 높지 않게 설정이 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아마 시모는 아들을 사내이사로 올려준 그 상간녀가 아들의 동아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내이사로 취임하던 날 부랴부랴 저를 내쫓으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파국이었죠. 뒤늦게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어미야, 아유,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네 고생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 보편할까 싶어. 내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구나. 그렇지만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남이 될 순 없잖니.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서 있는데 내가 어찌나 안쓰러운지. 그렇게 안쓰러우시면 평생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귀한 아들 발목 잡는 거 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헐헐 뛰어다니게 놔둬드렸는데 만족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 애초부터 남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이제 와서 왜 남이 될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상간녀 아빠한테 사정이라도 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그쪽에서 받아줄지? 어미야, 왜 이러니? 너 그렇게 말한 적 없었잖아. 애비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실수 한번 한 거야. 알지?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일 망치는 거. 사돈 총각이 거기 회사 대표이사라고 했지?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만 그건 사적인 거고 그걸 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아, 모르시나 본데 저랑 헤어졌다고 일 그만둔 게 아니라 사내이사 취임하는 게 불공정했다는 게 밝혀져서 그만둔 거고요. 그리고 외도까지 했으니까 그만둔 거예요. 기업 이미지 모르세요? 하긴 그걸 아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전화해서 헛소리 짓거리지는 않았겠지만 아주머니, 그렇게 귀한 아들 평생 끼고 사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아들 사이에 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버틴 세월이 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잘 컸고 더욱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어쩐지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침체됐던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잘났다 생각했던 아들이 모든 걸 망치고 집으로 돌아온 걸 보고선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한번 다퉈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툰다고 하니 참 그동안 애틋했던 게 어디 갔나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때 당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찢어졌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벅차고 힘든 일 있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진실로 알아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